여러분들은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적극적으로 대출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당연히 됐거든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대출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아까 화폐의 가치 하락하고 현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빚이 만약에 1억 있잖아요. 그럼 10억 지나면은 이 1억이라는 빚이 사실 5천만 원 값어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0년 지났을 때 화폐의 가치로 보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절대 지금은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원금을 갚으면 안 돼요. 거치를 최대한 당연히 활용하셔야 되고 금리 조금 아끼려고 거치를 포기하는 행동은 안 하셔야 돼요. 아까 유동성이 시중에 돈이 6% 풀린다고 했죠? 예. 1억이라는 돈은 1년 지나면 9,4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2년 지나면 8,80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맥락으로 보면 내가 전세를 3억 산다. 2년 지나면 3,600만 원을 제하고 돌려받는 거예요. 3억 전세금을 2년 뒤에 3억 돌려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본전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3,600만 원을 제하고 받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빚은 당연히 빚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깎인다. 저절로 갚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출은 당연히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돈을 모으는 것은 사실 그냥 뭐 허리띠를 졸라내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1,000만 원 모으고 2,000만 원 모으고 약간 적금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 단기에 굴리는 돈을 주식이라든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넣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수익 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힘들게 모은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람이 돈을 잃게 되면, 돈이 없게 되면은 투자할 돈이 없다고 보면은 투자를 자세히 안 봐요. 물건을 자세히 안 보고 의지가 상당히 박약해집니다. 단기에 돈을 모은 것은 그냥 허튼 짓 하지 말고 그냥 모으시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출 지금 요즘 이슈잖아요. 네네. 대출 어떻게 좀 잘 받으세요? 대출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 예를 들면은 지금의 트렌드는 사업자 대출이죠.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네. 사업자 대출.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 사업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은 기존 개인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증가율을 둔화시키려고 사업자 대출을 지금은 활용하는 게 당연히 트렌드고 근데 이 트렌드 사업자 대출이 있네? 사람들이 알잖아요. 조금 있다가 하지. 그럼 늦어요. 왜냐면 좀 더 없어져. 그러면 은행들이 또 새 상품을 개발하죠. 그런데 그 새 상품이 지금 현재 사업자 대출보다 꼭 좋다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는 대출이든 투자법이든 실행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사람들이 막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법인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법인은 그냥 대출이 막 된 거야. 그래서 신축 아파트 사면은 70%씩, 80%씩 대출 받은 다음에 투자금 20%, 30%만 내둬놓고 세입자도 안 들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 몇 달 지나서 가격이 오르면 그냥 파는 거죠. 법인은 단기 매매에 또 양도세가 법인세를 내니까 상당히 유리하니까 그러면 법인이 뭔가 유리한 게 있으니까 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한때 막 개인의 물건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1억 미만으로 단타 치잖아요. 네. 그럼 뭔가 법인으로 단타 치면 뭔가 있는 거야. 내가 그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면 그냥 트렌드에 따라가요. 똥된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뒷공문이 트렌드 쫄쫄쫄 따라가시면 돼요.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시가격 1억 미하는 지금 트렌드지 않습니까? 트렌드 뒷공문을 따라다니니까요. 왜? 그게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밖에 탈출로가 없기 때문에 못 사기 때문에. 예를 들게요. 1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1억 미만도 사실 시세 차익형이 있고 그리고 저는 제재 쪽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말이 뭐냐고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런 아파트들 그냥 시세가 올라가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건 약간 택지식으로 구성돼가지고 아까 초, 중, 고 있고 아파트끼리 모여있는 이런 것들이 시세 차익이 좀 잘 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미만, 공시가격 1억 미만 투자할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역으로 또 넘어가면은 이제 제재 쪽이죠. 재개발, 재건축이 될 만한 애들. 근데 얘네들은 이미 손을 웬만한 지역 다 탔습니다. 상당히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찾아내야지. 투자자는 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잠깐 사담 좀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투자 같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뭐 카페라든지 이쪽에 한 19분 저를 도와주시는 분 한 20분 정도 되시는데 예를 들면 수도권에 한 임장 한번 내가 시간이 안 됐으면 갔다 오라고 하면은 갔다 오고 나서 다 올랐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다 올랐지만 거기에서 안 오른 것 찾아내야지. 그럼 오른 것 중에서는 어느 게 제일 나은지. 올랐기 때문에 올랐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낫던데요. 이렇게 찾아봐야지. 다 올랐던데요. 이게 뭡니까? 다 손 탔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투자자예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버려야 돼, 그런 카드는. 자, 세 개 들으십시오. 네. 하여튼 뭔가 투자 포인트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1억 미만 제재 쪽도 예를 들면은 지금 1억 미만 제재 쪽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될 만한 물건들은 포인트가 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흥행성과 사업성이 있거든요. 흥행성은 사실 여기 좀 되기가 좀 어려워. 비대위가 많아. 상가도 좀 많고 신축이 노후화도도 좀 충족이 안 돼 있고 그랬는데 진입문 뽑기도 좀 어렵고 자 그랬는데 입지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대중은 그런 거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죠. 여기 있으신 분들도 투자에 관심 있고 공부한 분이야. 그냥 유튜브도 안 보고 아예 모르는데 여기 재개발 된대라고 사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그 동네 그냥 살면서 입지가 좋으니까 사업성도 분석도 안 되고 좋다는 거죠. 어차피 그런 사람도 매수 수요니까 살려고 하는 매수 수요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흥행성인 아파트들 있잖아요. 흥행성으로 가는 거는 사업성 분석 필요도 없는 거예요. 띄우고 나오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투자자인 겁니다. 그 초기에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 눈을 키워야지. 그럼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보면 면목동 요즘 막 이야기하는 이런 데나 보다 보면은 아 여기는 노후화도가 조금 안 되는데 해도 누가 또 요즘 진행시키면 또 그냥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면목동 일부는 좀 안 되는데도 진행한다 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좋다는 거지. 그러면은 뭐 그런 것도 만약에 수익만 내가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선진입하는 조금 그럼 어떻게 찾느냐? 조금 가능성이 좀 희박해. 노화도나 약간 예를 들면 진입로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그럼 좀 희박하지만 입지가 좋은 걸 다 뽑아내요. 서울이면 서울 다 뽑아내.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제일 좋은 놈인 겁니다. 그 다음 투자자가 들어갈 포인트인 거예요.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1억 미만 제재는 나 혼자 들어가가지고 안 되잖아요. 누가 진행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세력이 좀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사람, 물건을 한번 사면은 여러 개를 사서 진행시킬 수 있는 세력이 들어간다든지 해야지 이제 가격이 팍 올라가니까. 일개 개인이 들어가서 올리는 건 좀 어렵지만 그런 투자법을 또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사업성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광역시 쪽 찾아보면은 있긴 있어요. 찾아놓은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은 실거주자들이 아주 선호하지 않는 이제 지역. 선호하는 지역은 이미 손 다 탔습니다. 아, 거기는 좀 동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는 사업성은 있는 곳이에요. 결국은 될 곳이잖아. 그런 거 장기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소액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작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장기로 묻어둘 건데 1,000만 원, 2,000만 원, 많아봐야 2,000만 원 투자금으로. 근데 던져놓으면 제가 볼 때는 10년 지나면은 개인적으로는 한 2억 정도 수익 날걸요. 지역이 안 좋지만 사업성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지역에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투자법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막 썩빌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재개발이 붐이 일지만 예전에 아닐 때 빌라 투자 막 무피로 엄청 했는데 아파트 가격 막 오르는데 빌라는 안 올라가지고 머리 아파하고. 근데 그분처럼 빌라를 많이 모으지만 지역이 조금 매지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곳은 결국 됩니다. 그런 건 사모으는 건 투자의 하나의 전략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좋은 물건 찾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네, 크게 이제 요약을 하면 하나는 그냥 금매예요. 그냥 금매. 그렇죠. 좋은 투자 물건은 가격이 싼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입지 대비 가격이 비싸면 고평가. 아무리 입지가 안 좋아도 입지 대비 가격이 저렴하면 그게 좋은 물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금액을 낮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금매는 그냥 노력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난 여러분들 보면은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한 게 오늘 막 속이 막 터지려고 하네요. 답답한 게 그냥 가서 둘러보고 물건이 없는데요. 내 얘기인데?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일어난 일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아파트에 투자를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건이 없겠죠. 친한 사람들이 막 가서 보니까 없는 거야. 물건이 없는데요. 이야기하더라고. 어떻게든 좀 많이 만들어 봐라. 다른 부동산도 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없는데요. 다 없는데요. 근데 20대에 이제 미모의 여성분이 있습니다. 투자자? 미모라고 해줘야 돼요. 미모란 말 갖다 붙이기가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붙여줘야 돼. 좋아. 혹시 볼 수도 있잖아. 네. 자, 미모의 그 여성분이 가가지고 관리사무소 소장님하고 그게 할아버지야. 단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할아버지 이제 관리사무소 소장이 할아버지시거든요.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먹었다더라고. 막걸리를. 왜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뭐 친한 척 했겠죠. 그래서 저녁에 막걸리를 먹으면서 여기에 좀 저렴한 물건을 내가 사러 왔는데 못 산다. 할아버지가 아는 그 옛날 단지들은 관리사무실 할아버지하고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매도하려는 사람 없냐? 부동산에 물건을 안 내놔도. 그래서 2개를 샀습니다. 막걸리 먹고. 그럼요. 그리고 부동산에 원래 진짜 대세 상승기가 오면 물건 찾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상승기라고 하면은 물건이 바로바로 나가잖아. 그럴 때는
제 투자 진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부동산 살아요. 직장 안 다니면 살고 부동산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9시에 문 여니까 9시에 이 부동산, 10시에 이 부동산, 11시에 이 부동산 이렇게 돕니다 그냥. 아, 계속. 그 다음에 또 가? 또. 그러면 소장님이 물건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전문용어로 죽 때린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막 도는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어. 그냥 물건 가면은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갔는데 물건 없으면 없는 줄 알아. 또 하나, 금매가 아니면은 투자금을 줄여야 되잖아요. 투자금을 줄이면 또 좋은 물건이 되니까. 그러면 잔금을 또 길게 막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는 입주 물량도 작고.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내가 말했잖아. 제가 아는 누나. 찜질방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 그 누나. 그 누나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없음, 잔금 10개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걸 12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건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6개월까지는 맞춰봤는데 10개월은 진짜 네네. 그거 굉장히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 왜냐면 사실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에게 되게 죄송하죠. 매도인이 좋으신 분들. 아우 제가 부산에 있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10개월 뒤에 와야 되는데 꼭 이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중도금 칠 여력도 안 되니까 계약금 1,000만 원 해주시고 중도금은 전세입자 받으면 그때 그 돈 드릴게요. 근데 뒤에 막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근데 어쩌겠어요. 계약서는 이미 그렇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인정해 호소했지만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그걸 조금 이용했다고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쩌겠어. 그게 또 불법은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상황이잖아요. 서로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 계약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 쓰는 거지. 그래서 좋은 물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매를 내가 잡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봤다 나는. 저는 에피소드. 이런 식으로 가죠. 몇 가지 있죠. 저는 직장인 다니잖아요. 직장인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직장인들은 발품을 많이 못 가요.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입품, 결국 전화를 많이 거셔야 돼요. 입품. 8시에 전화를 걸고, 10시에 전화를 걸고, 12시에 전화를 걸고, 부동산에 전화하면 되잖아요. 부동산 소장이 좀 짜증내긴 하거든요. 짜증내면은 뭘 보내? 그럼 왜 맨 입에 먹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전화를 자주 드린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전화 자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내가 이 아파트는 관심 대상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매일매일 오전 오후 새로운 매물인지 계속 체크해요. 그러면은 계속 단지에 아파트 매물 나온 걸 보다 보면 1층은 얼마, 기준층은 얼마, 고층은 대충 얼마인지 감이 딱 와. 그렇죠. 1층이라도 저렴하다. 이 가격은 저렴하다는 걸 바로 알게 돼요. 자, 그럼 바로 전화하는 거지 그냥. 금매가 딱 나오는 걸 먼저 캐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전화하는 거지. 그래서 물어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물건 안 보고도 매수하고. 저는 직장 다니면서 40채까지 만들 때 거의 초반에는 제가 좀 집을 좀 거의 보는 편이었는데 한 10채 넘어가서부터는 그중에 90%는 집 안 보고 계약했습니다. 그냥 소장님한테 사진 찍어달라 이렇게 하고 모든 조건은 전화로 협의해가지고 하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서울 투자할 때는 강서구의 방화동에 보면 뭐 4단지 5단지 되게 많잖아요. 방화 11단지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11단지. 그 단지는 제가 매수할 때 안 갔습니다. 세입자 얼굴도 안 봤습니다. 매도할 때도 안 갔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그 아파트를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아파트는 안 보고 오는데 보통 저는 발품 가면 시간이 없는 경우 직장 다닐 때는 그냥 그 지역 눈으로 아파트만 보고 와요. 차 타고 가면서 상권이 이렇게 돼 있구나. 대충 98년도 아파트지만 이런 느낌이구나. 같은 98년도 아파트랑 좀 달라요. 관리 상태가. 그 정도만 보고 옵니다. 내부는 사진 찍어서 다 보고. 근데 11단지, 방화 11단지를 지나는 것 같죠, 차를 타고. 근데 안 내부는 못 봤단 말이죠. 소장님 얼굴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전화로 매수한 거야. 매수할 때도 소장님 얼굴 안 보고, 매도할 때도 소장님 얼굴 안 보고, 세입자 얼굴은 당연히 안 보겠죠. 매수인, 매도인 뭐 다 얼굴 안 보고. 그 다음 또 지나가면서 그 아파트를 자세히 봤죠. 내가 매도한 아파트구나. 그 어떻게 하냐면은 뭐 어차피 매수할 때는 위임장으로 하면 되고, 요즘 어차피 법무사한테 필요한 서류들 이런 것들은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도장 찍어서 다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제 인감을 좀 찝찝하지만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뭐 안 보고 뭐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인감을 보내니까. 근데 인감을 안 보낸 경우에는 그냥 필요서를 받아서 내가 도장 찍어서 다시 이렇게 도장, 내 필요한 도장이 있잖아요. 매도할 때 그것만 찍어가지고 하면은 또 매수인 도장은 따라서 찍을 거잖아요. 소장님 도장 찍고 뭐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갭을 줄이는 다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잔금 8개월 정도 이렇게 한 경우, 그리고 주인이 다른 집으로 막 이사를 간대. 이걸 팔고. 근데 이 사람이 안 깎아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그러면 사장님 금액을 이렇게 안 깎아줍니까? 그냥 여기 2년 더 사세요. 내가 매수할 테니까. 다른 집 가지 말고. 그리고 이사 가라고. 그래서 만약에 전세 가격이 그때 아마 창원이었는데
2억 8,500 처음에 프로포즈 하더라고요. 자기가 2억 8,500에 전세 살겠다.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3억 안 깎아주니까 3억 1,500에 전세 사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전세 살겠다는 금액보다 3천만 원 정도 올려가지고 투자금을 줄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원래 투자금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아파트는 한 2천만 원 정도 들겠고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 합법적인 투자금을 줄인다거나 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아주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연구만 하는 거지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워요. 그런 말을 꺼내기도 미안하잖아. 그렇죠. 이런 어떤 마인드적인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좀 적극적인 어떤 삶, 적극적인 자세. 저기 뭐 돈 안 들잖아요. 거기서 노후하면 그만인 거지. 내가 진행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진행하다가 계약이니까 내 요구 조건이 안 통한다라고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건 계약이라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자세. 부동산은 투자를 할 때는 투자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대고 사시라니까요. 물리고 이야기하시자니까요.